안녕하십니까. 임상추론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추론에서 BPS 모델은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BPS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The Biopsycho-Social Model is Lost in Translation으로 BPS 모델이 나온 지 1977년도에 나와서 거의 지금 5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BPS 모델이 무엇인지, 그리고 BPS 모델을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다들 혼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부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BPS 모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고 잘 적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처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배운 모든 바이오메디컬한 지식이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우리가 평가하고 치료하는 치료가 이펙트하지 않다고 하여 혼란과 고민에 빠지신 물리치료사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보의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리시는 많은 물리치료사분들을 위해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이제 우리도 우리의 자존심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BPS 모델은 내과 의사 선생님이자 정신과 의사인 조지 엥겔이라는 분이 1977년도에 공식적으로 그의 생물, 심리, 사회 모델을 제안하였고 현재 그것은 근골격계 연구 및 임상의 중요한 틀로 널리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BPS 모델의 많은 해석과 적용이 엥겔이 제시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BPS 모델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들과 적용들은 교육자, 연구자, 임상가들 사이에서조차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결과 환자 치료의 최적화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BPS 모델의 이론적 한계를 제시하고 BPS 모델이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BPS 모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상된 BPS 모델의 형태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크게 BPS 모델은 두 버전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두 버전은 대부분 평행선상에서 작동해 왔으나 최근 제안된 인액티브 활동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통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엥겔이 처음에 BPS 모델을 만든 1977년도 당시 의학적 모델은 환원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복잡한 건강 문제들을 부적절하게 생화학적 또는 해부병리학적으로만 해석하고 치료를 A에서 A-를 적용하는, 다시 말해 그냥 약 하나로 처방전의 한 줄로 환자를 아주 단순하게 치료하는 데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원론적 관점이었습니다. 신체와 마음을 분리하여 환자를 보고 있었다는 것에 환자 진료와 치료의 한계를 느꼈던 것입니다. 이에 엥겔은 질병과 환자 상태 모두에 기여하는 모든 요인들을 평가함으로써 생물학적 요인에만 우선순위를 두지 않음으로써 BPS 모델은 어떤 사람은 단순한 삶의 문제로 여기는 것을 왜 또 다른 사람은 질병으로 경험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는 삶의 상황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든 신체적 증상이든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는 수치와 측정만을 너무 중시하였으며 의미와 가치의 중점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측정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간 중심적인 병력 정치의 중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처음 엥겔이 BPS 모델을 고안했던 시기는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공학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을 때였지만 지나치게 분과화되고 세분화되어 통합적인 지식과 적용의 한계를 보였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생물학자이자 철학자인 루트비 본 베르탈람피가 일반 시스템 이론을 주장하면서 다양한 분야들에서 공통점을 모아 통합하는 시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르탈람피에 의해 모든 생물체와 사회적 현상은 부분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이에 우리의 엥겔 교수님도 조직의 모든 수준은 서로 위계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변화는 다른 것의 변화를 유발한다 라는 말씀으로 BPS 모델의 초기 형태를 구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BPS 모델을 적용함에 있어 현재 우리는 두 가지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휴머니스틱 버전이고 하나는 코세이션 버전입니다. 휴머니스틱 버전은 개인 중심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BPS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세이션 버전은 기여하는 요인이나 유발 요인을 이해하고 병과 건강에 대해 다요인적인 원인들을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휴머니스틱 버전의 대표적 연구자들로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소속의 물리치료사인 이안 코엘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터 오 슐리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2019년도에 저술한 연구에서 인간 중심, 관계 중심이 BPS에서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코세이션 버전의 대표적인 연구는 스티븐 P. 코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존스 호키슨 스쿨 오브 메디슨에 근무하시면서 만성통증, 정신통증 증후군, 신경병증성 통증, 군인 대상의 통증 치료 연구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2021년도에 발표한 The Lancet Series of Chronic Pain 프로젝트의 주요 저자 중 한 명이시고 이 프로젝트 중에서 An Update of Burden, Best Practice and New Advanced 챕터에서 코세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두 버전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으며 이에 인액티브 셀이 즉 활성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BPS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왜 이런 오용과 혼란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이오메디칼리제이션이었습니다. 스티븐 P. 코엔 교수님과 그의 동료들은 2021년도에 The Lancet Series of Chronic Pain에서 유망하고 우선적인 영역으로서 통증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생체 지표자 식별과 통증 치료 반응의 객관화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검사 및 구조화된 양적 설문지를 활용하여 대상 치료를 제공하려고 시도해 왔으며 이런 선별 도구와 결과 측정 도구를 점점 더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파바와 소니노, 하위츠 등은 이러한 생각은 인간주의적 요소를 의미있게 통합하지 못하고 개인화된 의학을 쉽게 탈개인화로 변질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또한 엥겔이 지적했듯이 이러한 측정 도구는 환자와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 없이도 사용될 수 있으며 환자의 삶의 경험과 고유한 관심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결과 엥겔이 경고한 것처럼 과학적으로도 중요한 환자의 질적 너레이티브 즉 환자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들을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 플래그메이션입니다. 환자의 문제의 원인이 신체에서 발견되지 않을 경우 흔히 그것이 시민성, 정신적인 것 혹은 전적으로 환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환자의 마음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예민해, 너는 너무 나약해, 그래 엄살 떨지 마 등 이는 비난, 낙인, 환자의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의료 전문가들조차도 당신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환자는 나는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통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등에 있는데 라는 생각과 좌절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뉴로마니아입니다. BPS 프레임워크 안에 활동하는 많은 것들이 브레인과 관계가 있으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브레인 중심적인 초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질환과 통증을 신경해부학 및 신경 네트워크의 기능 변화로 측정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이 또한 다시 환자의 질환을 수치화하려는 환원주의적 경향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 MIT에서 생물공학, 뇌 및 인지과학을 연구하고 계신 저명한 교수님이신 알란 제사노프 교수님은 우리 뇌가 우리 개개인의 모든 본질을 담고 있다고 느낄수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단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살덩어리에서 비롯된다고 믿을수록 우리는 사회와 환경이 하는 역할에 대해 덜 민감하게 되고 우리를 포함하고 공유하고 있는 문화와 자원을 돌보려고 하는 데 드는 노력을 줄이려고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에져서 더 바이올로지컬 마인드에서 말씀하시면서 환자의 경험에 대해 뇌와 인지과학 중심의 설명만을 제공하려는 경향은 예상과 달리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BPS 모델의 혼란과 오용을 일으킨 주요 이유는 엥겔 교수님께서 BPS 모델을 처음 제시하셨을 때
그 원조류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모호하였기 때문이라고 부에토프와 그 외에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는 아직도 BPS 모델에 대해 어떻게 임상에 적용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퀸즐랜드 유니버시티의 하지스 교수님께서도 BPS 모델이 다시 환원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위에 두 번째 문제인 분절화가 되고 있다. 바이오 메디칼한 부분 또는 사이코소셜한 부분로 각각 나누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틀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2023년도에 한반 다이제크와 그의 동료들은 스코핑 리뷰 연구에서 6가지 BPS 장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BPS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생의학적 모델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심리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는 이해 및 상담 기술이 부족한 것을 꼽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BPS 적용에 대한 기술적 자신감이 또 부족하고 심리 사회적 개입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벽으로는 심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BPS 접근은 내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애 요인으로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상 시스템이 미흡하고 팀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네 번째 장벽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벽으로는 환자는 수동적인 치료를 선호하는데 BPS 방식에 대한 저항감이 환자들도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BPS 접근이 환자와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로 시행을 꺼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물리치료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BPS는 완성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모델을 알아보고 우리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